본 내용은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수치와 세법은 2025년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정말 뭐랄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같아요.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는 완전히 역피라미드가 되어가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 부동산 불패 신화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뭐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미국 주식시장만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맞아요. 혼돈의 시기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 월급 또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나가야 할지 아마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당신을 위해 저희가 아주 특별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자료의 중심에는 닉 매기울리의 책 Just Keep Buying이 있습니다. 아, Just Keep Buying. 그냥 계속 사라. 네, 바로 그 뜻이죠. 네,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의 아주 냉철한 원칙들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해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뭐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세 제도라던가 또 되게 복잡한 연금 세제 혜택 그리고 정말 15년째 빡세권에 갇힌 코스피 같은 거요. 아, 코스피. 이런 현실에 맞춰서 당신만을 위한 2025년 한국형 투자 행존 가이드를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 책의 저자 닉 매기울리가 금융 블로거이자 데이터 과학자라고 들었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주장은 어떤 감이나 예측이 아니에요. 전부 100년이 넘는 시장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고 있죠? 신뢰가 가네요. 네, 아마 오늘 저희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왜 폭락장 오면 주워 담아야지 하면서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위험한 도박인지 아, 제 얘긴데요. 그리고 왜 지금 당장 기계처럼 꾸준히 사는 게 거의 유일한 답에 가까운지 데이터로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단단한 데이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책에 딱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살아. 바로 거기서부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합리적인 질문이죠. 근데 재밌는 건요.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데이터로요? 네. 매기울리가 아주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려봐요. 2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매년 시장이 가장 폭락한 최저점, 딱 그 지점에서만 돈을 넣는 말 그대로 신의 타이밍을 가진 투자자. 와, 부럽네요. 다른 한 명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매달 월급날에 기계적으로 같은 금액을 사는 아주 평범한 투자자고요. 당연히 신의 능력을 가진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이겼겠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놀랍게도 40년 장기 투자 결과 둘의 최종 자산 차이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정말요? 그게 다예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뭔데요? 만약에 당신이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만 골랐다고 쳐요. 최악의 타이밍이요? 네. 예를 들면 1920년대 대공황 터지기 직전, 2000년 닷컴 버블 꼭대기,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렇게 시장의 최고점에서만 투자를 했다고 해도요. 망했겠네요. 현금을 그냥 들고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아니, 시장 최고점에만 사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조차도 투자를 아예 안 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것보다 시장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 이 타임 인 더 마켓이 자산 증식에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아, 저점을 기다리느라 시장 밖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5만 원 오면 사야지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맞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사실 내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셈이죠. 결국 투자를 지속하는 그 습관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군요.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책에서 제안하는 되게 기발한 습관 형성 방법이 떠오르네요. 아, 그거요? 네, 2배 규칙, The 2X Rule.
이거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투자를 막 어려운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이랑 연결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거든요. 원칙이 아주 간단하죠? 네, 당신이 갖고 싶은 무언가를 살 때 그와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라. 아주 간단하죠? 예를 좀 들어주시죠.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모임에서 15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었다고 해보죠. 네. 앱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15만 원어치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매수하는 거예요. 아, 만약에 ETF를 살 15만 원이 없다면 그건 아직 그 오마카세를 즐길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일종의 자기 검열 장치가 되는 거죠. 와,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산다면 500만 원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넣는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가방이라는 소비재도 없고 내 노후 자산도 쌓고 심지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까지 덤으로 따라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도 이걸 직접 실천해 본 적이 있어요. 30만 원짜리 최신 헤드폰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 규칙을 딱 떠올리니까 이걸 위해서 내 연금 계좌에 30만 원을 더 넣을 각오가 되어 있나?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가성비 좋은 15만 원짜리 모델을 사고 나머지 15만 원은 투자했습니다. 소비의 죄책감을 성취감으로 바꿔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필터가 되어주네요. 네. 돈을 쓰는 행위와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가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가는 윈윈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소비 습관을 바꿨다면 이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가장 큰 자산, 바로 부동산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매기울리는 미국 관점에서 지분 소비재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최고의 투자 자산이었잖아요. 그랬죠. 2025년 현재 평균적인 직장인이 월급을 1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냉정하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230 세대에게는 전세가 내 집 마련 전에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는데요. 바로 그 전세 보증금에 숨겨진 막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회비용이요? 네. 예를 들어서요. 서울에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내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 이 5억은 이자가 없는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경제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그 5억 원을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지난 수십 년간의 연평균 기대 수익률인 10%, 즉 매년 5천만 원의 수익을 벌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거 비용으로 쓰고 있는 셈이죠. 연 5천만 원이요? 제 월급보다 많은데요. 근데 당장 그만한 월세를 내고 살기는 부담스럽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전세를 사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한번 비교 계산을 해보죠. 네. 같은 집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전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년 월세 지출은 총 2,400만 원이죠. 그렇죠. 대신 묶여있던 전세금 중에 4억 5천만 원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돈을 연 10%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에 투자하면 연 4,500만 원의 투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네. 자, 그럼 수익 4,500만 원에서 월세 2,400만 원을 내고도 오히려 연 2,100만 원이 내수 중에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너무 차가운 숫자의 논리 같아요. 많은 한국의 젊은 부부들에게 전세는 그냥 거주 형태가 아니라 잦은 이사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감, 내 집 같은 공간에 대한 심리적 가치가 있잖아요. 이 가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결론이 집을 사지 마라거나 무조건 월세 살아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실거주 일체를 마련할 때도 무리한 영끌이 아니라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40% 이내. 다시 말해 내 연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쓰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자산 증식이 목표라면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전세 보증금이라는 이 거대한 뭉칫돈을 투자 자산으로 전환하는 게 수학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한 번은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심리적 안정감의 비용이 연 2,100만 원이라는 걸. 그렇죠. 그걸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선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알겠습니다. 내 선택의 기회비용을 명확히 인지하라. 이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그 투자 자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전세 보증금을 빼서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할까요? 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밈이 유행할 정도로 코스피에 대한 불신이 깊어요. 아, 안타깝지만 그 밈이 데이터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런가요? 네, 지난 10년간 S&P 500 지수는 연평균 11% 상승하면서 자산을 불려줬지만 코스피는 5% 성장에 그쳤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처음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복리의 마법이 더해지면 10년, 20년 뒤 자산 격차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저스트 킵 바잉의 대원칙,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핵심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미국 지수 ETF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튀어나오는 질문이 있죠. 환율이 1,300원이 넘는데 지금 달러로 바꾸는 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아,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1, 2년을 보는 단기 투자자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 20년 뒤를 보는 장기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20년 뒤 환율이 1,000원일지 2,000원일지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도 모르지만 S&P 500을 구성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 있을 거라는 점, 이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오히려 한국 경제의 위기가 닥쳤을 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오르면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황쿠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일종의 보험이네요. 네,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달러라는 보험에 들어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책의 원칙을 바탕으로 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2025년 한국 현실에 맞게 한번 짜볼게요. 예를 들어서 30대 직장인이고 은퇴까지 20년 이상 남은 공격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연금 계좌를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심장부, 즉 60%는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합니다. 이게 전 세계 1등부터 500등까지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가장 기본이군요. 네, 여기에 성장성을 더하기 위해서 20%는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담습니다. 그럼 벌써 80%가 미국 대표 지수네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20%로 안정성을 보강하는 겁니다. 10%는 SCHD로 대표되는 미국 배당 성장 ETF에 투자해서 시장이 좀 불안할 때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도록 하고요. 아, 배당주. 그리고 마지막 10%. 그래도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 없다면 코스피 지수 전체보다는 K방산이나 반도체처럼 글로벌 경쟁력이 확실한 특정 섹터 ETF를 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일 뿐이겠죠? 물론입니다. 중요한 건 글로벌 1등 시장에 내 자산의 대부분을 태워야 한다는 그 원칙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시장 수익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변수가 바로 세금이라고들 하죠. 맞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주는 보너스를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그쵸. 수익률은 시장에 달려있지만 절세는 우리가 직접 챙길 수 있는 확정 수익이거든요. 확정 수익. 네, 2025년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이 세 가지는 정말 무조건 실행해야 합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총 900만 원을 꽉 채워서 납입하세요. 네, 이건 많이들 아시죠?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인 148만 5천 원을 연말에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거는 무위험 16.5% 수익률짜리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도 탐낼 만한 수익률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 엄청나네요. 두 번째 단계가 또 있습니다. 3년 만기가 된 중개용 ISA 계좌의 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겁니다. 아,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넘기면 추가 혜택이 있다는 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게 정말 꿀팁이죠. 그렇게 하면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와, 즉, 기본 900만 원에 추가 300만 원. 그 해에는 총 1,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정부가 주는 보너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당장 본인의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제 퇴직연금요? 네, 만약 당신의 소중한 은퇴 자금이 은행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100%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의 조롱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헉. 당장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 상품으로 변경하세요. 한 번만 설정해두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굴러가는 자동 항법 장치를 켜두는 것과 같습니다. 와, 오늘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축해본 2025년 한국형 금융요새의 설계도는 아주 단순하네요. 그렇죠. 기초공사는 타이밍 재지 말고 그냥 계속 살아라는 데이터에 대한 믿음. 이게 기반이고, 네. 요새의 공격 무기는 미국 지수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방어벽은 소비한 만큼 투자하는 이배 규칙과 정부가 주는 세금 혜택으로 쌓아 올리는 거군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처럼 좀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루해야 안다. 네. 매일 아침 주가 앱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뛴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울 수 있어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팔 때, 시장이 폭락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그때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당신이 10년 뒤에 진정한 승자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듣고 그냥 끝내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켜세요. 그리고 월급날 다음 날 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아주 중요하죠. 둘째, 내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하고 60% 이상이 S&P 500이나 TDF 같은 성장 자산으로 채워져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 아니라면 즉시 리밸런싱 하세요. 꼭 하셔야 합니다. 셋째, 오늘 마신 커피값부터 2배 규칙을 시작해보세요. 5,0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면 지금 바로 5,000원어치 미국 주식을 매수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전략의 바탕에는 두 가지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믿음.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불변의 진실 속에서 10년 뒤 당신의 자산 규모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오늘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